폭설이 내리는 날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태욱의 회사 직원 몇 명, 서윤의 오랜 지인 둘셋, 그리고 주례를 맡아준 태욱의 오랜 친구 목사. 예식장도 강남의 화려한 곳이 아니라 동네 작은 한정식집 별실이었다. 63세와 58세, 두 사람 모두 이 나이에 웨딩 마치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히려 편했다. 서윤은 연한 아이보리색 한복을 입었다. 태욱이 직접 골랐다. 매장에서 그는 말이 없었지만 서윤이 그 한복을 입고 나왔을 때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식이 끝난 뒤 눈은 더 굵어졌다. 하객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목사가 마지막으로 악수를 청하며 태욱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다. 태욱은 고개만 끄덕였다. 무슨 말이었는지 서윤은 듣지 못했다. 둘만 남은 신혼집은 조용했다. 오래된 아파트였다. 태욱이 20년 넘게 혼자 살아온 곳. 낡은 소파, 투박한 나무 책상,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 서윤은 그것들을 천천히 눈에 담았다.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공간을. 낯설지만 싫지 않았다. 그녀가 주방에서 두 사람 몫의 차를 끓이는 동안 태욱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은 멈출 기색이 없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흰 눈이 소복이 쌓였다. 서윤이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을 때 태욱이 돌아섰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결혼식 내내 무뚝뚝하지만 따뜻하게 유지되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단단하게 굳은 차갑고 낯선 얼굴이었다. 서윤은 순간 찻잔을 든 손이 멈췄다. 짐 챙겨. 저음의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네, 지금 나가. 서윤은 웃음이 나올 뻔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러나 태욱은 이미 침실 쪽으로 걸어가더니 잠시 후 카드 한 장과 두툼한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그것을 소파 위에 툭 던졌다. 서윤 쪽으로. 필요한 건 다 들어있어. 창밖엔 한방눈이 내렸다. 아이보리 한복 위로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떨릴 겨를이 없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소파 위에 봉투와 카드를 번갈아 보다가 태욱을 올려다봤다. 농담이죠. 농담 같아 보여? 같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오늘이 우리 결혼식 날인데. 서윤은 천천히 말했다. 마치 그가 잊은 것일 수도 있다는 듯이. 오늘이요. 지금. 알아. 그런데 나가라고요? 말 두 번 하게 하지 마. 태욱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창가로 돌아서서 팔짱을 낀 채 밖을 내다봤다. 그 뒷모습이 너무 단호해서 서윤은 잠시 자신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었다. 오늘 결혼한 것이 맞는지, 저 사람이 3달 전 서툴게 청혼하던 사람이 맞는지. 맞았다. 분명히 맞았다. 이유를 알아야겠어요. 이유. 태욱이 피식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돈 필요해서 온 거잖아. 서윤의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졌다. 뭐라고요? 간병인으로 일하다가 환자 보호자한테 잘 보여서 재혼하는 거. 흔한 수법이지 뭐. 나도 처음엔 몰랐어. 뒤늦게 알아봤더니 전 남편도 그렇게 만난 거더라고. 환자 보호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들어왔다. 서윤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다들 그렇게 말하지. 내가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뭘 요구한 적 있냐고요. 이제 하려고 했겠지. 법적으로 묶어놓고 나서. 서윤은 말문이 막혔다. 반박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대화가 논리로 풀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태욱은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다. 설득이 먹히는 눈이 아니었다. 나가기 싫으면 경찰 불러도 돼. 어차피 이 집은 내 명의야. 그 말에 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화가 나지 않았다. 정확히는 화가 나기 전에 먼저 어떤 서늘한 확신이 왔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스스로도 믿지 않는다는 것. 눈이 그걸 말하고 있었다. 창가에 서서 그녀를 보지 않으려는 그 시선이.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었나? 결과는 같았다. 서유는 아이보리 한복 그대로 외투 하나를 걸쳤다. 결혼식 때 들고 온 작은 가방을 챙겼다. 봉투와 카드는 집지 않았다. 그것을 들고 나가는 것이 그가 한 말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 현관문 앞에서 한 번 멈췄다. 나중에 후회해요.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쳤다. 복도엔 눈 냄새가 가득했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깨었다. 손이 너무 떨려 잘 되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태욱이 문을 열고 나올 것 같았다. 1층에 내려서도 건물 밖으로 나와서도 그랬다. 뒤를 보면 그가 서 있을 것 같았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폭설이었다. 발목까지 눈이 쌓인 길을 맨발에 가까운 얇은 신발로 걸었다. 차가움이 발끝에서 올라왔다. 아이보리 한복 자락이 젖었다. 서유는 걸으면서 처음으로 생각했다. 재혼하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 그것보다 먼저 다시 누군가를 믿으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나? 눈은 멈추지 않았다. 길은 희고 고요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냥 걸었다. 발이 시려서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도 멈추면 안 될 것 같았다. 멈추는 순간 울 것 같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태욱은 그 소리를 들으며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정확히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었다. 문을 열면 끝이었다. 불러들이면 전부 무너졌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다. 서윤이 끓여놓은 차가 아직 김을 피우고 있었다. 찻잔 2개. 나란히. 그는 한참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정확히는 무너졌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손이 떨렸다. 괜찮다. 이제 됐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녀가 나갔다. 안전하다. 이게 맞다. 그러나 심장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이너스. 진단을 받은 건 3달 전이었다. 말기 췌장암.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고 태욱은 더 담담하게 들었다. 살면서 여러 번 무너질 뻔했다. 부도 직전까지 갔던 때, 첫 번째 결혼이 끝났을 때 직원이 현장에서 다쳐 중환자실에 실려갔던 밤. 그때마다 그는 감정을 접어두는 법을 익혔다. 그게 습관이 됐다. 그래서 시한부 선고도 그렇게 받아들였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회사였다. 3년 전 완공한 물류창고 현장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어디선가 부실 공사 의혹이 흘러나왔다. 태욱은 알고 있었다. 그건 조작이었다. 하도급 업체 한 곳이 자재를 빼돌렸고 그 책임을 원청인 자신의 회사에 뒤집어 씌우려는 세력이 있었다. 법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었다. 시간만 있다면. 시간이 없었다.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혼인신고를 하러 가던 날 아침이었다. 그는 구청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영장이 집행되면 회사 계좌가 동결된다. 거래처가 끊긴다. 직원들이 흩어진다. 그리고 언론이 달려든다. 탐욕스러운 건설사 대표, 부실공사로 사람 죽인 사장. 그게 자신의 마지막 이름이 될 것이다. 혼자라면 견딜 수 있었다. 평생 혼자였으니까. 그런데 서윤이 있었다.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 수사가 시작되면 그녀의 이름도 오른다. 재산 공동조회,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그녀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이름 석자가 더럽혀진다. 간병인으로 살아온 58년이 한순간에 의심의 눈초리 속에 놓인다. 태욱은 그걸 용납할 수 없었다. 결혼식 날짜를 미루지 않은 건 실수였다. 아니, 미룰 수가 없었다. 식을 미루면 서윤이 눈치챌 것이고, 눈치채면 그녀가 자신을 걱정할 것이고,
걱정하면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태욱은 알고 있었다. 서윤은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게 그녀의 가장 좋은 점이자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운 점이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돌려보냈다. 아직 법적 혼인 상태이지만 그건 내일 정리할 수 있다. 그녀가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 봉투 안에 이혼 서류도 있었다. 차마 직접 말하진 못했다. 말했다면 그녀가 읽었을 것이고, 읽으면 울었을 것이고, 울면 자신이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모욕을 택했다. 가장 잔인한 말을 골랐다. 돈 때문에 왔다는 말. 그녀가 가장 억울해할 말. 억울하면 분노하고, 분노하면 증오하고, 증오하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것이었다. 나를 미워하고 살아. 그는 창가에 이 말을 기댔다. 유리가 차가웠다. 밖은 온통 희었다. 서윤이 걸어가고 있을 것이었다. 저 눈 속 어딘가를. 아이보리 한복을 입고 얇은 신발을 신고 자신이 내뱉은 말들을 곱씹으며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삼켰다.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됐다. 설명하면 안 됐다. 그녀가 이해하는 순간 그녀는 다시 돌아올 것이었다. 그리고 함께 무너질 것이었다. 태욱은 눈을 감았다. 제발. 그는 속으로 말했다. 멈추지 마. 걷고 또 걸어서 나한테서 최대한 멀리 가. 그리고 살아. 강미자는 새벽 4시에도 국물을 끓인다. 24시간 국밥집이라는 건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그녀 혼자 새벽을 버티는 일이었다.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고 아들은 부산에 있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불을 끄지 않았다. 꺼버리면 이 골목이 너무 어두워질 것 같았다. 그게 이유의 전부였다. 새벽 2시였다. 미자는 팔을 다듬다가 유리문 너머로 무언가를 봤다. 처음엔 눈이 쌓인 화단인 줄 알았다. 흰 덩어리가 처마 기둥 옆에 기대어 있었다. 그런데 덩어리가 흘러내렸다. 천천히 힘없이.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뛰쳐나갔다. 아이보리 한복이었다. 눈에 흠뻑 젖어 회색빛이 된. 여자는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입술이 파랬다. 손이 얼어 있었다. 맥은 있었다. 가늘었지만 있었다. 이봐요. 이봐요. 미자는 여자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등을 들쳐 업었다. 50대 중반의 국밥솥을 매일 드는 몸이었다. 마른 여자를 드는 건 어렵지 않았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주방 옆쪽 마루에 눕혔다. 젖은 외투를 벗겼다. 담요를 덮었다. 끓는 물에 수건을 적셔 손과 발을 감쌌다. 그러면서 미자는 여자의 얼굴을 봤다. 울었던 얼굴이 아니었다. 울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서윤이 눈을 뜬 건 2시간쯤 후였다. 천장이 낯설었다. 형광등, 기름 냄새, 국물 끓는 소리.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제야 춥다는 게 느껴졌다. 뼈 안쪽부터 오는 한기였다. 일어나지 마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중년 여자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손에는 사발 하나. 국물 마셔요. 천천히. 서윤은 받아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움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그것이 위장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나왔다. 참으려 했다. 참아지지 않았다. 소리도 없이 흘렀다. 사발을 든 채로 담요를 뒤집어 쓴 채로. 미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등을 두드리지도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한참 후에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결혼식이었어요. 미자는 놀란 기색 없이 들었다. 결혼식 날 쫓겨났어요. 그래요. 이유도 몰라요. 아니, 이유를 들었는데 그게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미자는 잠시 국물을 저었다. 모를 때는 일단 살고 봐야 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죽은 사람 따라 죽는 게 사랑 아니야.
미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살아서 증명하는 게 사랑이지.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죽은 사람이라고 했다. 태욱은 살아있는데. 그런데 왜 그 말이 틀리게 들리지 않았을까? 어쩌면 서유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몰랐다. 아직 언어가 되지 않았을 뿐 몸이 먼저 알고 있었는지. 그 눈이, 그 뒷모습이, 그 목소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날이 밝았다. 미자는 서윤에게 수선한 내복과 낡은 패딩을 건넸다. 아들이 두고 간 것이라고 했다. 서윤은 사양하지 않았다. 사양할 처지가 아니었다. 한복은 미자가 세탁소 봉투에 넣어줬다. 어디 갈 데 있어요? 생각해봐야 해요. 급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있어요. 바쁜 척하느라 말 걸 시간은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내내 그녀는 가게 한쪽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해장 손님들이 드나들었다. 미자는 쉬지 않고 움직였다. 국자를 들고 그릇을 닦고 계산을 받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말이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따뜻한 공간이었다. 서윤은 그 안에서 봉투를 꺼냈다. 어젯밤 짚고 나오지 않으려 했던 봉투. 그런데 어느 순간 손에 들려 있었다. 몸이 먼저 챙긴 것인지 마음이 먼저 챙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뜯지 않은 채로 한참 쥐고 있었다. 점심 무렵 미자가 국밥 한 그릇을 갖다 놓으며 말했다. 먹고 열어요. 빈속에 나쁜 소식 보면 더 나빠. 서윤은 피식 웃었다. 처음으로 그날 아주 작게 국밥을 다 먹었다. 뜨거운 국물까지 남기지 않고. 그리고 봉투를 들었다. 손가락이 봉투 끝을 잡았다. 멈추지 않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어젯밤 같았으면 떨렸을 것이다. 그러나 서윤은 국밥을 다 먹었고 날이 밝았고 미자의 가게는 여전히 국물 냄새로 가득했다. 그것들이 이상하게 사람을 붙들었다. 현실에, 지금 이 자리에. 봉투를 열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카드였다. 어젯밤 태욱이 던진 그것. 뒷면에 메모가 붙어 있었다. 비밀번호 4자리. 서윤의 생일이었다. 그걸 보는 순간 손가락이 잠깐 멈췄다. 언제 알았을까? 물어본 적 없었는데. 그 다음은 서류였다. 여러 장이 단정하게 접혀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펼쳤다. 회사 지분 양도서, 한태욱 건설 지분 51%, 수령인 오서윤. 날짜는 한 달 전이었다. 결혼식보다도 먼저. 그는 이미 한 달 전에 이것을 준비했다. 그 아래로 특허 문서가 나왔다. 건설 현장 안전 관련 공법 2건, 노후 건물 균열 탐지 시스템, 그리고 고층 외벽 안전 점검 자동화 공정. 등록인은 한태욱이었고 양도인도 한태욱이었다. 수령인은 역시 오서윤. 서윤은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회사 지분의 특허까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천천히 계산했다. 건설업의 문외한이었지만 간병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의 삶을 곁에서 봐왔다. 이 정도 지분과 특허면 빈손이 아니었다. 오히려 상당한 것이었다. 왜 이걸 줬을까? 돈 때문에 온 거라고 했던 사람이. 편지는 맨 아래에 있었다. 봉투 안쪽에 딱 붙어 있어서 처음엔 보이지 않았다. 접힌 종이 한 장. 태욱의 필체였다. 악필이었다. 글자가 크고 힘이 들어가 있었다. 말은 적었다. 서윤은 읽었다. 곧 모든 게 무너진다. 회사 일이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내가 한 것처럼 된다. 싸울 수 있으면 싸웠을 텐데 시간이 없다. 몸이 많이 안 좋다. 자세한 건 쓰지 않겠다. 너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법적으로 엮이면 내 이름도 오른다. 내 삶이 있는데, 내가 쌓아온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내 일로 망가뜨리기 싫었다. 그래서 나쁜 말을 했다. 미안하다고는 못하겠다.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돌아올 것 같아서. 내가 나를 증오해야 안전하다. 지분이랑 특허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냥 내 것이다. 조건 없이 잘 살아라.
거기서 편지는 끝났다. 서윤은 종이를 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가게 안에서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미자가 어서 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국물 끓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어젯밤엔 나오지 않았던 것이 이제야 나왔다. 소리가 나왔다.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이마를 테이블에 댔다. 어깨가 흔들렸다. 미자는 보고도 모른 척했다. 주방에서 괜히 더 큰 소리로 그릇을 움직였다. 손님이 곁눈질하지 못하도록. 한참 후에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부어 있었다. 코가 빨갰다. 그래도 표정은 어젯밤보다 오히려 단단해 보였다. 울고 나서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다. 서윤이 그랬다. 미자가 물수건을 갖다 놓으며 물었다. 나쁜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야. 서윤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나쁜 건 아니네. 미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서윤은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천천히. 그리고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내가 나를 증오해야 안전하다. 증오하지 않았다. 증오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너질 수도 없었다. 그가 이토록 공들여 자신을 내보낸 이유가 무너지라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서윤은 서류를 다시 반듯하게 접었다. 편지는 따로 접었다. 조심스럽게 봉투 안쪽 깊이 넣었다. 그리고 카드를 집었다. 비밀번호를 한 번 더 봤다. 자신의 생일. 그가 물어보지도 않고 알고 있었던.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왜 기억하고 있었을까? 묻고 싶었다. 물을 수 없었다. 서윤은 카드를 손 안에 꽉 쥐었다. 오래. 그리고 천천히 놓았다. 창밖에는 눈이 그쳐 있었다. 밤새 쌓인 눈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세상이 어제보다 밝았다. 어제와 똑같은 세상인데 이상하게 달라 보였다.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으로 이유를 알고서 미용실 의자에 앉아 거울을 봤다. 오서윤이었다. 58년을 그 이름으로 살았다. 전 남편이 불렀던 이름, 환자들이 불렀던 이름, 태욱이 처음 불렀던 이름.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이 너무 무거웠다. 그 이름에 달라붙은 것들이 가난했던 시절, 간병인으로 살았던 세월, 폭설 속에 쫓겨나던 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을 봤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 태욱이 좋아했던 것이었다.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가 가끔 그쪽을 보는 눈빛으로 짧게요. 아주. 가위 소리가 났다. 머리카락이 떨어졌다. 한 움큼, 또 한 움큼. 거울 속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다.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했고 낯설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미용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자르시는 거 맞죠? 네. 멈추지 않았다. 다 잘린 머리카락이 바닥에 쌓였다. 거울 속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광대가 드러났다. 눈이 커 보였다. 오서윤이 아닌 것 같았다. 그게 좋았다. 이름은 스스로 지었다. 서강. 서쪽으로 흐르는 강. 거슬러 오르지 않고 흘러가는 것. 태욱의 성을 버리고 자신의 성도 버렸다. 그냥 서강이었다.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미자가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강은 막아도 결국 가더라. 서강은 그 말을 마음에 넣었다. 사무실은 작았다. 미자의 국밥집에서 세 블록 떨어진 낡은 건물 2층. 보증금은 태욱이 남긴 카드로 냈다. 처음 카드를 긁을 때 손이 잠깐 멈췄다. 이것이 그가 원한 쓰임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살아남는 것이 그가 원한 것이었으니 살아남기 위해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간판을 달았다. 서강 안전 컨설팅. 화려하지 않았다. 글자만 있었다. 처음 1년은 혹독했다. 태욱이 남긴 특허 2건을 들고 건설 현장을 찾아다녔다. 문전박대가 일상이었다.
50대 여자가 안전 컨설팅을 한다는 것을 아무도 진지하게 보지 않았다. 명함을 돌리면 책상 위에 올려지지 않고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전화를 해도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 서강은 방향을 바꿨다. 현장 소장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를 찾아갔다. 안전모드 없이 외벽 작업을 하는 사람들, 낡은 비계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점심을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때우는 사람들. 그들 옆에 앉아 밥을 먹었다. 귀를 열었다. 어디가 제일 무서워요? 처음엔 경계했다. 두 번째엔 조금 말했다. 세 번째엔 쏟아냈다. 사람들은 들어주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것을 서강은 간병일을 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게 모은 것들이 쌓였다. 현장의 언어로 쓴 안전 매뉴얼, 실제로 쓸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 태욱의 특허를 현장에 맞게 풀어낸 탐지 도구, 작은 건설사 하나가 처음으로 계약서를 들고 왔다. 서강은 그날 밤 미자의 국밥집에서 소주 한 잔을 마셨다. 됐어요? 시작됐어요. 미자는 잔을 부딪혔다. 더 묻지 않았다. 3년째 되던 해 재개발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외벽 붕괴였다. 노동자 2명이 다쳤다. 1명은 중상이었다. 서강은 그 현장 인근 건물을 2달 전에 점검했던 곳이었다. 당시 보고서에 위험 등급을 기재했고 시정을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던 곳. 그녀는 그 보고서를 들고 기자를 찾아갔다. 기사가 났다. 작은 기사였다. 그러나 다음 날 다른 매체가 받았었다. 그 다음 날 또 다른 곳이. 사흘 만에 해당 건설사 대표가 사과문을 냈고 시정 명령이 떨어졌다. 서강의 이름이 처음으로 업계에 알려졌다. 좋은 이름으로, 무서운 이름으로, 현장을 눈 감고 통과시켜주지 않는 사람으로. 그녀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직원을 뽑았다. 처음엔 1명, 그 다음 해에 3명. 젊은 사람들이었다. 건축을 전공했지만 대형 건설사에 들어가지 못한, 혹은 들어갔다가 나온. 서강은 그들에게 처음 하는 말이 늘 같았다. 현장 사람 이름부터 외워요. 직함 말고. 5년이 지났다. 서강은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다. 미용실이 아니라 회사 화장실 거울이었다. 짧은 머리는 이제 자연스러웠다. 낯선 얼굴이 익숙한 얼굴이 됐다. 오서윤은 없었다. 서강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오서윤을 지우려 했는데 지워지지 않았다. 태욱의 국물을 끓이던 손, 환자 옆에서 밤을 새우던 눈빛, 폭설 속에서도 뒤돌아보지 않던 발걸음. 그것들이 서강 안에 그대로 있었다. 지워진 게 아니었다. 쌓인 것이었다. 서윤이 버틴 것들 위에 서강이 세워진 것이었다. 그제야 그녀는 이해했다. 이름을 바꾼 것은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과거를 들고 다른 방향으로 걷기 위해서였다. 창밖으로 공사 현장이 보였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다. 안전망이 쳐진 현장이었다. 누군가 제대로 쳐둔. 서강은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리로 돌아왔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아직 태욱이 죽었다는 소식은 뉴스로 들었다. 직접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 당연했다. 서강은 그의 가족이 아니었다. 법적으로도 이미 아니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봉투를 열고 사흘 후였다. 손이 떨렸지만 찍었다. 그것이 그가 원한 것이었으니까. 포털 뉴스 한 줄이었다. 부실 공사 의혹 한태욱 건설 대표, 투병 중 별세. 기사는 짧았다. 그러나 댓글은 길었다. 죗값을 치르지 않고 죽었다는 말,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냐는 말,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다는 말. 서강은 댓글을 끝까지 읽었다. 한 줄도 빠짐없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혼자 감당한 것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그날 이후 서강은 일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슬퍼할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자신은 그의 무엇이었나? 하룻밤 안에 폭설 속에 내쫓긴 사람, 편지 한 장을 받은 사람,
그러나 몸은 알고 있었다. 밤마다 꿈에서 아이보리 한복을 입고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잠에서 깨면 그 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다. 서강은 그럴 때마다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특허 문서를 폈다. 현장 보고서를 고쳤다. 손을 움직이면 소리가 사라졌다. 그렇게 버텼다. 재수사 결심이 선 건 사고 때문이 아니었다. 7년째 되던 해봄, 서강은 한 노인을 만났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창고 점검을 나갔다가 근처 경로당에서 마주쳤다. 여든이 가까운 남자였다. 그 창고를 지은 게 한태욱 건설이라는 말을 꺼내자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거기 대표 억울하게 죽었어. 서강은 손이 멈췄다. 그 현장 내가 하도급으로 들어갔었거든. 자재 빼돌린 거 우리 쪽이 아니야. 위에서 시킨 거야.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 거고. 근데 그 대표가 우리 보고 모른 척 있으라 했어.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노인은 덤덤하게 말했다. 오래 묵은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왜 지금 말씀하세요? 젊었을 땐 무서웠지. 이제 뭐가 무섭겠어. 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서강은 그날 경로당을 나서면서 하늘을 봤다. 봄하늘이었다. 맑았다. 태욱이 마지막으로 본 하늘이 어떤 하늘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병실 창문으로 보였을 것이다. 작은 네모 안에 담긴 그가 혼자 감당하기로 했던 것들이 그제야 윤곽을 드러냈다. 서강은 법무팀을 꾸리기로 했다. 쉽지 않았다. 10년 전 사건이었다. 증거는 흩어졌고 관련자들은 입을 닫았다. 처음 접촉한 변호사 3명이 승산이 없다고 했다. 네 번째 변호사는 달랐다. 젊은 여자였다. 서강의 두꺼운 자료 묶음을 밤새 읽고 아침에 전화를 했다. 해볼 수 있어요. 대신 길어요. 얼마나요? 2년. 아니면 3년. 해요. 망설임이 없었다. 재수사 청구서가 접수됐다. 언론은 처음에 관심이 없었다. 오래된 사건이었고 당사자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서강의 회사 이름은 업계에서 무게가 있었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 1위 현장 노동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안전 컨설팅사. 그 대표가 직접 나선 재수사라는 것이 조금씩 퍼졌다. 두 번째 해에 내부 고발자가 나왔다. 당시 자재 납품을 담당했던 중간 관리자였다. 이미 그 회사를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이었다. 그는 당시 회계장부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왜 버리지 못했냐고 물었더니 한참 후에 대답했다. 그 대표 얼굴이 생각나서요. 한 번 본 적 있었는데 억울한 사람 얼굴이었어요. 서강은 그 말을 듣고 자리를 잠깐 피했다. 복도에서 숨을 골랐다. 판결은 3년 후에 났다. 부실 공사 의혹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자재 횡령은 하도급 업체가 아닌 발주처 측 관계자가 주도한 것이었고 한태욱 건설은 누명을 쓴 것이었다. 관련자 둘이 기소됐다. 언론이 다시 태욱의 이름을 꺼냈다. 이번엔 달랐다. 한태욱 대표 10년 만에 무죄 확인. 부실 공사 누명 벗은 건설사 대표 조작된 의혹의 피해자였다. 기사는 길었다. 댓글도 달랐다. 미안하다는 말들이 있었다. 몰랐다는 말들이, 억울했겠다는 말들이. 서강은 기사를 읽지 않았다. 읽을 수가 없었다. 미자에게 전화를 했다. 국밥집은 아직 있었다. 미자는 이른이 다 됐지만 여전히 새벽에 국물을 끓였다.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고했어. 그게 전부였다. 더 필요하지 않았다. 서강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서울 한복판이었다. 빌딩들이 빽빽했다. 저 안에 얼마나 많은 현장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지 10년 동안 그것들을 봐왔다. 태욱의 이름이 복권됐다. 그러나 그는 없었다. 서강은 오래 창밖을 보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칸, 낡은 봉투가 있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않은 편지를 꺼내지는 않았다.
그냥 봉투를 손바닥으로 한번 짚었다. 괜찮아요. 소리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병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 태욱이 마지막을 보낸 곳이 어디인지 서강은 오랫동안 알려 하지 않았다. 알면 가야 할 것 같았고 가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모른 척했다. 10년 동안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재수사 과정에서 당시 태욱의 담당 의사를 만났다. 진료 기록 관련 서류 때문이었다. 의사는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있었다.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그가 말했다. 마지막까지 혼자이셨어요. 면회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서강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 옥상을 좋아하셨어요. 허락이 안 되는데 가끔 올라가셨더라고요. 뭐라 하기가 어려웠어요. 어차피 시간이 없는 분이라. 서강은 병원 이름을 적었다. 조용히. 명예복권 판결이 나고 2달 후 겨울이 왔다.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다. 서강은 그날 오전 일정을 비웠다. 직원들에게는 외부 미팅이라고 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병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었다. 태욱이 입원했을 때도 오래된 건물이었을 것이다. 그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서강은 병원 로비에 들어서면서 잠깐 멈췄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간병인 시절 몸에 배었던 냄새. 오랜만이었다. 낯설지 않았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오서윤이 살았던 시간이 몸 안에 아직 있었다. 옥상은 7층이었다. 계단을 올랐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한 계단 한 계단. 난간이 차가웠다. 오를수록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10년치 무게가 다리로 내려오는 것 같았다. 분노였다. 서강은 올라가면서 알았다. 자신이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태욱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를 죽인 병에 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가 혼자였다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면회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 옥상에 혼자 올라갔다는 말. 마지막 시간을 혼자 감당했다는 것. 같이 있어줄 수 있었는데. 알았다면 거기 있었을 텐데. 7층 문을 밀었다. 옥상은 작았다. 낡은 난간, 물탱크, 환풍기 2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하늘이 넓었다. 건물들 사이로 서울이 보였다. 흐린 하늘이었다. 눈이 오기 직전의 하늘. 서강은 난간 앞에 섰다. 태욱이 서 있었을 자리. 어느 쪽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냥 가장 하늘이 넓게 보이는 쪽으로 갔다. 그가 그랬을 것 같았다. 좁은 것보다 넓은 것을 바라봤을 것 같았다. 마지막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눈발이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러다가 한방눈이 됐다. 소리 없이 내렸다. 서강의 어깨 위에, 짧은 머리 위에. 그녀는 난간을 양손으로 잡았다. 말을 하려 했다. 준비해온 말이 있었다. 10년 동안 가끔 혼자 중얼거렸던 말들. 그러나 막상 여기 서니 그 말들이 다 어디론가 가버렸다. 남은 것은 아주 짧은 것뿐이었다. 이제 욕 안 먹어도 돼요. 목소리가 작았다. 눈 때문에 더 작게 들렸다. 그러나 말하고 나니 이상하게 가슴이 뚫렸다. 그게 전부였다. 10년의 시간이 그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 서강은 오래 서 있었다. 눈이 쌓였다. 어깨가 하얘졌다. 발끝이 시려왔다. 결혼식 날 밤 아이보리 한복을 입고 폭설 속을 걸었을 때와 비슷한 추위였다. 그러나 달랐다. 그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지금은 알았다. 내려가야 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기부 서류는 이미 준비돼 있었다. 회사 지분 절반, 산업재해 유가족 기금, 법무팀이 2달에 걸쳐 구조를 짰다. 서강은 서류에 서명하면서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이 맞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태욱이 특허를 준 것은 살아남으라는 것이었다. 살아남았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다시 흘려보낼 수 있었다. 강이 그러하듯
받은 것을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서강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생각했던 것.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는데 변호사가 말했다. 이렇게 하시면 회사 운영이 빠듯해질 수 있어요. 알아요. 후회 안 하세요? 서강은 잠시 생각했다. 후회할 게 따로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변호사는 더 묻지 않았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계단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올라갈 때 느꼈던 10년치 무게가 어디론가 빠진 것 같았다.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태욱의 마지막이 혼자였다는 것, 면회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것은 아마 평생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붙들지 않았다. 로비로 내려왔다. 소독약 냄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환자복을 입은 사람,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 간호사. 서강은 그 안을 걸어 나왔다. 자동문이 열렸다. 바깥은 눈이 더 굵어져 있었다. 병원 앞 가로수가 하얗게 덮여 있었다. 결혼식 날 밤이 생각났다. 한정식집에서 나오던 하객들, 연한 아이보리 한복, 태욱이 처음으로 작게 웃던 얼굴. 서강은 눈 속에 잠깐 서 있었다. 슬프지 않았다. 그렇다고 슬프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니었다. 정말로 지금 이 순간은 슬픔보다 다른 것이 더 컸다. 고맙다는 것이었다. 그가 죽음으로 자신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삶으로 그의 이름을 지켰다는 것. 그 두 가지가 10년이라는 시간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서강은 알 수 없었다. 하룻밤 아내였고 폭설 속에 내쫓겼고 편지 한 장을 받았다. 그것이 사랑의 전부였다면 너무 적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온 10년이 있었다. 살아남으려 했던 시간, 이름을 바꾼 시간, 그의 명예를 되찾으려 했던 시간. 어쩌면 그것이 더 긴 사랑이었는지 몰랐다. 말을 주고받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면, 같은 시간을 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면, 서로를 살려낸 시간, 그것이 남았다. 미자에게 전화를 했다. 국밥 돼요? 언제는 안 됐어. 서강은 웃었다. 소리내어. 오랜만에 눈속을 걸었다. 아이보리 한복이 아니라 두꺼운 코트였다. 맨발이 아니라 든든한 부츠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다. 국밥집 불빛이 보였다. 멀리서도 노란 불빛이었다. 폭설이 내리는 밤에도 꺼지지 않는. 서강은 그 불빛을 향해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